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1부 3장을 읽겠습니다. 미네트 성 주변에 있던 백성들의 즉각적인 호의와 환호, 왕과 왕비가 지나가는 길가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손에 잎을 맞추거나 그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던 남녀들의 모습은 루이 16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다시 입을 맞추었다. 군중은 소리쳤다. 국왕 만세, 왕비 만세. 모든 것이 갑자기 맑게근 하늘처럼 간단하고 명확해 보였다. 백성은 그들의 통치자를 사랑했다. 왕은 왕국과 세계 질서의 현현이다. 프랑스인들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왕은 백성에게 선하고 공정하고 단호해야 하며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곤궁에서 구제해주며 가능한 한 백성이 납부하는 세금을 경감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솔다니 신부가 말했던 것처럼 과도한 지출과 공허한 사치를 줄여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의 불길과 농부들의 소요가 일어날 것이었다. 1771년과 작년인 1773년의 흉작이 원인이 되어 소요가 일어났던 것처럼 곡식이 귀해지면 밀과 밀가루의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을까? 루이의 기분은 침울해졌다. 종종 그를 덮치던 무기력감이 몰려왔다. 속에서 권태감이 일어났다. 그는 이리저리 말을 몰거나 일으켜 세우기도 하면서 조신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말을 달려 멀어져 갔지만 루이는 블로뉴 숲에 남아있었다. 머뭇거리다가 백성들에게 치이면서 백성들의 열정이 갑자기 지겨워졌다. 루이 15세의 치세 말기를 기억하는 루이는 백성들의 불신과 분노 속에서 자기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줄이 자기를 향해 수렴되는 왕권이라는 거미줄에 갇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벗어나야 했다. 행동해야 했다. 그러나 어떻게 서로 교차되고 묶여있는 관계들을 끊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를 끊는다는 것은 거미줄망 전체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루이는 몇 주가 채 지나지 않아 주변의 음모와 야망,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우글거린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런 상황에서 루이는 루이 15세와 그의 대법관 모프가 1771년 결정한 개혁을 번복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왕궁 금고는 비어 있었다. 굴욕적인 파리 조약으로 종결된 1756년부터 1763년까지의 파괴적인 7년 전쟁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파산을 피하려면 다시 왕궁 금고를 채우기 위해 써야 했다. 새로운 세금은 특권층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었다. 고등법원이 이에 반대했다. 고등법원은 특권층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차지하는 이들이었지만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옹호자를 자처하고 있었다. 대법관 모프는 고등법원을 분쇄하고 그들을 왕권의 행동가들로 변모시키기를 원했다. 그는 파리 고등법원의 의원들을 유배 보내고 그 재판 권한을 제한했다. 왕조가 결정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혁명이 필요했다. 그렇게 되어야 왕조가 마침내 고등법원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특권층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루이 15세가 죽었으니 이 혁명을 지우고 다시 고등법원에 온전한 권한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왕궁 전체, 심지어 왕가 자체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특권층과 타협하고 그들의 권력을 강화해 주어야 하는가. 루이 16세는 자기 주변에 몰려드는 조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그는 망설였다. 마리 앙뚜아네트 진영이 있었다. 이들 진영은 왕궁 지칠의 여하한 감축도 거부했다. 그들이 보기에 왕가는 특권층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왕가 자체가 특권층의 표현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치와 무도회 그리고 축제를 좋아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정을 이루는 측근들에게 수천 리브르에 달하는 은전을 내리기도 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합스부르크가의 상속녀였으며 자기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빈 궁정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세심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그녀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지녔다. 프랑스 왕비로서의 역할을 준비시키려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교육을 위해 빈에 파견되었던 궁정교사 베르몽 신부는 그녀가 모든 제약에 반항적이며 어떠한 노력에도 익숙하지 않고 즐겁게 해줄 때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고
약간 게으르고 대단히 경박하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이마가 둥글게 튀어나오고 피부가 부드럽고 흰 이 젊은 금발 아가씨는 사람의 마음을 살 줄 알았다. 1770년 5월, 루이 15세와 함께 루이 16세가 콩피에뉴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를 맞이하고 총리 대신 슈아젤의 소원대로 베르사유에서 세 개의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프랑스 왕국과 오스트리아의 동맹을 명백히 확인하면서 누구도 저항하지 못했던 그녀의 매력에 루이는 마음이 불편했다. 웅장한 결혼식 예식과 무도회, 만찬, 조명 장식, 그리고 거센 폭풍우 때문에 연기된 불꽃놀이로 1770년 5월 16일은 특별한 날이 되었다. 그러나 성령 기사단 장식이 달린 무거운 예복을 입은 루이는 어설프고 냉담하며 멀찌감치 떨어져 지루해하는 듯 보였다. 반면 이제 겨우 15살이 된 눈부신 아내는 여자에 대한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지만 조신들이 보는 가운데 왕국의 예식 절차에 따라 옷을 벗고 이 충동적인 10대 소녀 옆에 누워야 하는 16살 젊은이를 불편하게 했다. 소문은 빨리 퍼졌다. 왕세자가 왕세자빈과 첫날밤을 치르지 않았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루이 15세의 누이들 앞에서 감히 왕을 채근하기까지 했다. 당신은 내 남자예요. 언제 제 남편이 되어주실 건가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웃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젊은 추종자 무리에게 금방 둘러싸였다. 그 중에는 루이의 막내 동생으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생기 있고 명석한 아르투아 백작도 있었다. 루이는 무관심한 듯 보였다. 매일 맹렬히 격앙되어 사냥에 나섰고 손에 칼을 들고 혼자 멧돼지와 사슴 등을 쫓아가 숨통을 끊고 사체를 해체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리고 성으로 돌아와서는 다시 조용하고 음울하며 냉담한 배우자의 놀라는 부인에게 무관심한 젊은이가 되었다. 이처럼 이상한 상황은 오직 왕자의 의지 부족 때문입니다. 루이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진찰한 의사들의 권론이었다. 궁정 살롱에서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사람들은 이 불완전한 결혼이 불길한 전조로 시작되었다고 수군거렸다. 결혼식 전날 소란과 공황 상태로 인해 파리에서 136명이 죽지 않았던가. 그때 루이는 치안 총감에게 편지를 썼다. 나 때문에 생긴 불행에 대해 들었소. 루이 15세께서 나의 자질구레한 취미를 위해 보내주신 것을 가져왔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가장 불행한 이들을 구하기 위해 이것을 그대에게 보내는 바요. 그리고 루이는 드 샤르틴에게 6,000 리브르를 보내주었다. 이러한 일이 사람들의 궁시렁거림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어떤 이들은 왕가 부부에 대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켰어 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더 엄했다. 왕세자 저하는 자연에게 모든 걸 거절당하신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대사 메르시 아르장토의 결론이었다. 그는 마리아 테레시아 여제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더 상세히 적었다. 왕세자비인 마리 앙토네트 마마께서는 배우자 되시는 왕자의 무기력 증세, 전혀 감동받지 않는 성격, 그리고 효율적 행동을 위한 생생한 느낌이나 생각에 필요한 기력의 부족을 걱정하십니다. 마침내 1773년 5월 첫날 밤이 지난 지 3년 만에 혼인이 완료되었다. 아니 거의 완료되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에게 서신을 보냈다. 혼인은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회임 상태가 아니기에 왕세자 저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5월에 아기를 갖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5월의 날들이 주는 효과였을까? 루이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베푸는 파티에 참석했고 왕세자비는 왕궁의 사냥에 참석했다. 그리고 이들 왕세자 부부가 1773년 6월 8일 파리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자 군중들은 그들에게 환호를 보냈다. 어떤 왕족 부부도 이런 대중적인 영접을 받아보지 못했다. 19살과 18살이 된 이 젊은이들은 감동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쓴 편지다.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고통스러운 세금에도 우리를 본다는 기쁨에 들뜬 이 가난한 백성들의 부드러움과 열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튠레리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왕세자 저하와 저는 그 자리에 3시간이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물러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보낸 손인사는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대가를 치르고 백성들의 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1773년 6월의 일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루이는 감동적이고 안도감을 주는 이 장면에 오래도록 매혹되어 있을 수 있었다. 외과 의사 라손의 검진을 받아야만 했다. 루이의 동생인 프로방스 백작이 비록 숨기고는 있지만 배우자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다. 루이는 조신들의 아이러니와 풍자는 물론 마리아 테레시아에게 편지를 써대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극복해야 했다. 그는 아주 체격이 좋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며 마음씨가 좋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하고 결코 떠나지 않는 게으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모할 만큼 열정적으로 사냥을 했다. 또한 총리 대신 슈아젤도 비판했다. 루이에 대한 질투심과 함께 그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려는 의도가 컸다. 루이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슈아젤은 왕은 멍청합니다. 멍청하고 어리석으니 그에 뒤따르는 멸시가 자연스럽게 제국의 쇠퇴를 가져오고 후손들에게서 왕좌를 빼앗지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다. 라고 썼다. 루이는 관찰당하고 개량되고 평가되고 비판받는다고 느꼈다. 쓸쓸함이 섞인 분노, 무력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지만 기마 추격 끝에 궁지에 몰아넣은 사냥감에게 손에 칼을 들고 달려듦으로써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교양있고 교활하면서 음험한 궁정세계와 왕가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음모의 위로에 이런 힘과 내적 분노는 금지된 것이었다. 결국 루이는 조신과 대사들의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에 대처하고 그것을 겪어내야 했다. 그들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강력한 프랑스 왕정, 그러나 왕정을 구현하려는 이들의 연약함으로 흠집이 나고 개혁에 대한 특권 엘리트층의 저항으로 마비된 프랑스 왕정 보고서를 각자의 군주에게 올리고 있었다. 스페인 대사의 보고서는 이러했다. 왕세자께서는 아직도 재능도 성격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선하시며 덕의 친우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허리는 옷에 딱 맞고 몸은 건장합니다. 그분은 사냥을 극단적으로 좋아합니다. 승마 사냥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든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분은 위험한 추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분의 내밀한 신뢰를 받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렀다고 하지만 왕세자빈, 즉 왕세자빈 측 몇몇 귀부인들은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증거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왕세자와 왕세자빈 두 분의 세탁물이 첫날 밤이 실제로 치러졌음을 보여주는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흥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쓸수록 강해지는 적절치 않은 고통 때문에 삽입에 성공하지 못하고 밖으로 사정한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왕세자께서 얼마 전부터 왕세자빈에 대해 넘치는 애정을 주고 있으니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대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심이 떠도는 것으로 보아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는 못했을 듯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그 결과를 축하했을 것입니다. 왕세자빈께서는 아름답고 매우 오스트리아적인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프랑스에 결속되어 있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이 나라의 특권을 별반 즐기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석과 장신구를 매우 좋아하고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획득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성으로서의 기호를 풍성하게 만족시킬 줄 아십니다. 프랑스 백작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프로방스 백작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그의 발기부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아르투아 백작은 여자에게 친절하고 용모가 준수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교양이 높고 배우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면 활기찬 그분의 모든 자질들 덕분에 이 가문의 구원자이자 회복자로 보입니다. 이 정부와 왕가의 상황은 그리 부러워할 바가 못됩니다.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스페인 대사는 써서 보내나 봅니다. 프랑스 대혁명 1부의 3절을 마치겠습니다. 앨리스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